이제 본격적으로 회계 원리 시작합시다. 지금까지는 이제 회계 원리를 하기 위한 준비, 즉 영어로 말하면 이제 알파벳 띈 거고,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회계 원리의 시작입니다. 자, 64페이지 2번이 거래죠. 거래. 갈 것자, 올 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래란 상품 매매나 금전 수입 지출 등 결과적으로 기업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증, 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사항. 결론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변동하는 것을 거래라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또는 뭐 책에는 수익 비용도 써 있죠. 자산, 부채, 자본, 화폐 금액상의 증감 변동뿐만 아니라 수익과 비용의 화폐 금액상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그래서 저는 수익 비용은 안 썼지만 어쨌든 결론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사항을 거래라고 하더라.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한번. 물건을 사고 팔거나 돈을 주고받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물건을 사고 팔거나 돈을 주고받는 게 거래.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건 돈이 왔다 갔다 하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든 문서가 왔다 갔다 하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든. 왜 여러분 거래처 간다, 거래처 관리한다 뭐 이러잖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또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대통령 이런 분이 외국에 나가서 무슨 회의에 참석하고, 이것도 사실은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죠. 이렇게 회사로 본다면 이게 뭐냐, 여러분이 회사 임원 아니면 경영자 아니면 대표 아니면 회장 이런 분들이다. 그럼 여러분이 회장님들끼리 모여서 골프도 치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안에서 다 뭔가 이루어지죠. 다 거래입니다. 돈이나 물건이나 문서나 사람 등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다 거래예요. 그런데 돈이나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회에서 계약서 쓴다, 계약한다, 주문한다, 주문받는다, 창고에다 물건을 보관한다, 종업원을 채용한다,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는 거래죠. 즉 돈이나 물건이나 문서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계약을 한다, 주문을 한다, 보관한다. 요즘 지금 이제 가을이 이제 깊어가죠. 요즘 과일, 올해 사과가 비쌌죠. 사과 잘 드시나? 요땀 하는 것도 몇천 원씩 하고 막 진짜 주먹만 하면은 돈 많은 원씩 하고 막 사과가 힘들었어요. 올 여름에 폭염에 태풍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가 않았고, 탄저병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사과가 올해 유난히 또 비쌌고, 다른 것도 그렇고 배추도 한 폭이 10,000원이라며 지금. 한 망이 아니고 한 폭이에. 농산물 이거 어려워요. 자, 근데 요즘에 과일 같은 것들이 이제 사과나 배 같은 거 이제 거의 대부분 따죠. 감 같은 것도 지금 따서 지금 바로 다 소비하는 게 아니죠. 지금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따가지고 창고에, 저장 창고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중간중간 유통해서 우리가 1년 내내 먹는 거잖아요. 1년 내내. 이런 것들. 쌀도 이제 추수를 어느 정도 거의 다 하지 안 나가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쌀도 추수하면 그 자리에서 다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창고에 저장하잖아요, 보관합니다. 창고로 다 들어가요. 그랬다가 중간중간 나와서 시장에 유통돼서 우리가 1년 내내 먹는 거죠. 종업원 채용하는 거 이런 것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래입니다. 맞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자, 불난 거, 도난당한 거, 파손, 분실된 거 이것도 거래라고 하나요? 불난 거 보고 거래라고 그래요? 저기 소방차 출동하는 거 보고 저 거래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나요? 아니죠,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불난 걸 보고 거래라고 안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 즉 여기까지가 일상적인 거래예요. 여기까지가 일상적 거래입니다. 근데 불난 걸 보고 거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회계하고 있잖아요. 조금 아까 우리 회계상거래. 회계상거래는 결과적으로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써보자. 조금 아까 했던 얘기. 계약이나 보관으로 들어갑시다. 보관으로 들어가면 이게 일상적인 거래였잖아요. 주문도 당연히 거래고 계약도 거래란 말이에요. 근데 계약을 하거나 주문하거나 보관을 하면 그 자체적으로 볼 때 재산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주문을 했다. 그럼 재산이 변하나요? 주문을 하는 것만으로 재산이 변하나요? 아니죠. 주문하고 나서 돈을 줬거나 아니면 주문했더니 바로 물건이 왔거나, 그럼 나한테 돈이나 물건이 왔다 갔다 했으면 그건 거래지만 주문이라는 사실 자체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또 보관 생각해보세요. 보관. 조금 아까 제가 보관. 근데 만약에 제가 사과 농장이다.
사과 농장인데 이번에 우리 사과를 그래도 그 와중에 사과를 5,000박스를 땄어요. 근데 5,000박스를 지금 당장 파는 게 아니라 창고에다 이제 1,000박스는 이제 추석 지났지만 명절 때 이렇게 다 팔고 4,000박스를 창고에다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었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 있던 물건을 창고에다 집어 넣으면 재산이 변하냐? 재산이 변해요? 창고에 들어가면 내 재산이 아니에요? 그럼 내 재산이죠. 내 거죠. 보관료를 내고 자시고를 떠나서 일단 창고에 놔도 그건 내 거잖아요. 그 보관시킨다고 해서 내 재산이 변화는 없단 말이죠. 즉 얘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는 거. 이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반대로 불나고 이런 것들은 아까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러나 회계적으로는 거래입니다. 왜? 회계적으로는 화재 발생하면 그만큼 재산의 피해, 재산 변동이 생기죠. 도난당했다, 파손됐다, 분실됐다. 오늘 아침, 어제 아침이구나. 아침에 그 방송 뉴스 이런 거 나오는 것 중에 어떤 아저씨겠지? 총각인지 몰라. 어쨌든 사람들이 술 먹고 싸워가지고 주차장에서 싸우고 있어 막. 근데 싸우는 주들끼리 치고받고 하지. 왜 소화기를 옆에 있는 비싼 차, 외제차 갖다 집어 던진 거 보셨어요? 예, 1,500, 1억 5천인가? 1,500인가? 어쨌든 수입이가. 아니 왜 거기다 집어 던져? 어쨌든 아침에 나왔더니 차에 뭐가 부서져 있네. 고치는 게 1억 5천 들어가. 뭐 그런 거죠. 외제차 비싼 건데 어쨌든 1,500 들어가 2,500 들어가. 이것도 그럼 거래잖아요. 재산 변동이 생기죠. 재산의 변동이 생기는 건 회계상 거래다. 바꿔 말하면 회계상 거래는 장부에 기록해라. 회계상 거래는 장부에 기록해라. 즉 물건이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물론이고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화재로 인한 피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장부에 기록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계약, 주문, 보관 이런 자체는 결국은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주문했어요. 근데 주문했다고 기록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주문을 하고 나서 돈을 줬거나 물건을 받으면 그때 기록하면 되는 거지. 주문했어요 라고 적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주문 받았어요 라고 적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또 종업원 채용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돈이나 물건은 그 자체가 화폐 단위, 돈이나 물건은 그 자체가 화폐 단위로 기록할 수 있잖아요. 측정할 수 있잖아요. 화폐 단위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종업원,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 자체를 돈으로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번 종업원 5명 채용했어. 근데 그 종업원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야? 말이 안 되잖아요. 즉 우리 회계는 계속 돈. 회계는 돈으로 기록해. 화폐 단위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계약, 주문, 보관 자체는 재산 변동이 없어요. 화폐 가치가 변함이 없어. 그래서 기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별것도 아니지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가로 1번 회계상 거래인 것과 특히 가로 2번 거래가 아닌 것. 거래가 아닌 것 거기 잘 보시면 계약 나오죠. 1번에 계약 나오죠. 2번에 주문 보이죠. 주문. 3번에 입사, 종업원 입사, 퇴사. 종업원의 입사와 퇴사. 그리고 4번 뭔지 몰라요. 5번 담보 나오네. 담보. 저는 안 써놨는데 책에 담보 나오네. 담보도 일상적으로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그러나 담보로 맡기는 건 재산 변동이 없잖아요. 재산 변동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에다가 별표 9천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으시고 이건 오늘도 공부할 수 있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회계상 거래인 것과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그러면 이제 계약, 주문, 보관, 약속, 채용, 담보 이런 것들이 그냥 술술 입에서 나오게 그 부분 체크 잘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거래가 뭔지는 알았죠? 결론적으로 자산부채 자본이 증감 변화.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가 있는 것이 거래였죠.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가 있는 게 거래였어요. 그 다음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류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이 결합관계 이런 걸 따져야 돼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좀 전에 앞에 더 시간에 했던 거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더 시간에 했던 거 아까 자산은 차변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다. 그리고 손익계산 적을 때 수익은 대변에 적고 비용은 차변에 적는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거랑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랑 잘 보시면 같습니다. 자, 차변에 들어갈 것들이 자산과 비용. 여기 제가 자산하고 비용 색깔 칠해놨죠. 그 다음 대변에 와야 될 게 부채, 자본, 수익이죠. 부채, 자본, 수익. 여러분 책에 65쪽이죠. 65쪽에 보면 맨 밑에 그림에 나오는 그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자산, 차변, 부채, 자본, 대변, 그 다음 수익, 대변, 비용, 차변. 앞에서 했던 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구조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자산이 가만히 있지 않죠. 즉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증가할 때 있고 감소할 때 있고 들어올 때 있고 나갈 때 있고 변하죠. 근데 변할 때 어떻게 적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자, 예를 들어서 자, 앞으로 T계정 딱 그렸어요. 위에다 현금이라고 썼어요. 예를 들어서 현금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는 현금 계정 이렇게 읽어요. 현금 계정. 그럼 만약에 오늘 1,0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럼 1,000만 원을 차변에 적어야 되는지 아니면 대변에 적어야 되는지 이거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거예요. 자, 현금이 자산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그래왔다 그랬죠. 자산은 차변에 적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는 쪽이 증가, 원래 있는 쪽에 증가를 적자. 예를 들어서 숫자 3 딱 쓰면 우리 상식적으로 이게 양수예요, 음수예요? 더하기 3 빼기 3 쓰면 그냥 더하기 써 있으면 양수고 빼기 써 있으면 음수 이건 아는데 그냥 3 써 있어. 그러면 제가 수포자라 제가 뭐라고 설명은 못 하겠지만 아마 그냥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양수로 해석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자산이 차변이다. 바꿔 말하면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죠. 그 차변의 자산의 증가. 반대로 자산이 감소할 때는 반대쪽에 적자 이거예요. 자산이 감소할 때는. 그래서 다시 현금이 오늘 1,000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 차변에 적어요. 왜? 현금이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다라는 게 회계 원리니까. 회계 원리니까 오늘 1,000만 원 들어왔으면 차변에 적자. 그럼 우리는 거꾸로 차변에 1,000만 원이 있는 것만 딱 봐도 돈이 들어왔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반대로 오늘 돈을 썼어. 오늘 300만 원 썼어요. 오늘 외상값 갚는데 썼어. 종업원 월급 주는데 썼어. 그럼 돈 나갔죠. 나가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야.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야. 그럼 현금이 나갔다는 거를 대변에 적자 이거죠. 이게 회계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적자가 아니라 현금이 자산인 걸 이제 우리가 알았고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다라는 원리 원칙, 약속,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약속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이제 그걸 지켜가면서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나가면 대변에 적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어렵게 갈까? 조금 더 어렵게 대여금으로 갈게요. 장기든 단기든 간에 대여금으로 갈게요. 돈 빌려준 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현금이 지금 현재 1,000만 원 들어왔다 300만 원 써서 700만 원 남아 있는데 오늘 옆집에서 돈 100만 원만 빌려달래. 그 빌려줬어요. 그러면 돈이 나가죠.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되죠. 100만 원 줬어요. 근데 왜 줬냐? 돈 빌려줬어 이거. 그러면은 돈은 나갔지만 대여금이라는 권리, 대여금도 자산이잖아요. A라고 쓴 건 자산이에요. A라고 쓴 건 자산. 그럼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 대변 똑같아요. 다시 돈 빌려줬으면 현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죠. 받을 권리, 자산의 증가. 돈 빌려주면 대여하면 대여금이라는 채권 자산이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줬다는 것이 대여금에도 적히고 현금에도 적히고 보다시피 서로 반대쪽에 적히네. 그죠? 이거. 그랬다가 다음날 어제 꿔준 돈 받았어요. 그럼 돈 들어오겠죠. 돈 들어오면 현금이 들어온 거 차변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 받았어요 이제. 근데 대여금이라는 채권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빌려줄 때는 돈은 나가고 채권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받아냈으면 회수했으면 현금은 들어오고 채권은 소멸되는 거죠. 채권은 소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정을 통해서 이런 계정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기록하고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걸 기록하고 만약에 상품이다. 그럼 상품을 사왔다.
만약에 현금 주고 현금 100만 원 주고 상품을 사왔다. 그럼 현금은 나가고 상품은 들어오고. 서로 반대쪽에 적히는 거 잘 보세요. 나중에 뒤에서 언니가 또 써먹어요. 그 다음에 오늘 상품을 사온 것 중에 오늘 5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사온 것 중에 50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럼 상품이 없어지죠. 나가면 대변. 근데 현금 들어왔어. 현금 받고 팔았는데 얼마 받고 팔았냐? 70만 원 받고 팔았어요. 50만 원어치를 70만 원 받고 팔았네? 그럼 20만 원은 뭐냐? 이제 요거는 아까 나오지 않았던 건데 상품, 매출, 이익. 근데 이거는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글자대로 상품을 매출할 때 이익이구나. 50만 원어치 팔았는데 70만 원에 팔았으니까 20만 원 이익이다. 이때 무슨 이익은 수익이죠. 수익은 원래가 대변이 됐죠. 수익 발생은 대변입니다. 대변. 그 대변에 적는 거예요. 대변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다음 자산 증가 감소 이제 위치 알았어요. 이제 부채로 갑니다. 부채가 원래가 대변이란 말이에요. 원래가 대변이니까 원래 있는 쪽이 증가. 부채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자본도 원래가 대변이니까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 그리고 비용은 원래 차변이 됐죠.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수익 발생. 그럼 다시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그리고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증가라고 하지 않고 발생이라고 했죠. 자, 근데 이렇게 따지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감소 6가지 요소와 비용, 수익 2가지에서 총 8가지. 이게 제목이 거래의 8요소. 제목이 거래의 8요소입니다. 근데 책에는 거래의 8요소라고는 안 돼 있네. 그냥 거래의 8요소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거래의 8요소. 그리고 책에 보면 또 친절하게 두꺼운 줄은 자주 발생하는 거래, 또 가는 줄은 적게, 점선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그러려니 하시고 거래의 8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수익이 발생이 있으면 소멸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익의 소멸. 비용이 발생이 있으면 비용 소멸도 있지 않을까?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익과 비용은 소멸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래의 8요소가 아니라 거래의 10요소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거래의 10요소 이게 맞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8요소를 씁니다. 8가지 거래의 8요소. 어쨌든 이것도 우리 회계 원리의 절대 불변의 진리니까 이것도 별표 9,900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으시고요. 여러분 65쪽에 나오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 넣으세요. 즉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냐 대변이냐, 부채의 증가가 차변이냐 대변이냐 이런 거 지금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 당장 외우세요. 차변 요소에 뭐뭐뭐 있고 대변 요소에 뭐뭐뭐가 있는지를 당장 외우세요. 자산은 증가 차변, 감소 대변. 부채는 증가 대변, 감소 대변. 그러니까 제가 또 다르게 그리면 이런 거예요. 좀 다르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산일 때는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 부채 계정일 때는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 책에도 오면 뒤에 넘기면 어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 뭐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자본, 증가, 대변, 감소, 차변.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어차피 마찬가지. 그래서 거래의 8요소는 우리 회계 원리에 그 원리에 해당된다. 일정한 원리 원칙. 근데요. 앞으로 해보면 알겠지만 이 거래의 8요소는 우리 진도 끝날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이거 외에 다른 원리가 없어요. 회계 원리는 사실은 이거 하나예요. 거래의 8요소에 따라 자산이면 증가차변, 감소대변, 부채면 증가대변, 감소차변 이런 식으로 이 거래의 8요소라는 원리 원칙에 의해서 분석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거래를 또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66페이지에 그 예제가 있는데 문제는 그 예제만 하더라도 다른 건 또 그렇다 쳐. 다른 건 그렇다 치는데 예를 들어서 7번에 보면 이익잉여금에서 주주에게 배당금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진짜 여러분 조금 배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래 배당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생판 처음 하는 분들은 아니 지금 자산부채도 이제 처음 배우고 차대변도 처음 배웠는데 여기다 대고 이익잉여금이 배당,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렇게 나오면 알겠냐고요. 말이 안 되죠. 또 8번에 선수임대료 보여요. 선수임대료만 해도 우리 회계원리 적어도 한 달 뒤에 2달쯤 돼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완벽히 터득하는 사람은 합격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지금 오늘 처음 하는데
물론 뭐 할 수는 있을까 있고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냐?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뭐 책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든 책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진도란 얘기죠. 즉 아까 제가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 과정을 어느 정도 끝내야만 이 내용들이 다 쏙쏙 들어온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분들은 아예 그냥 딱 봐서 이거 뭐지? 이런 것들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막 제끼세요. 그럼 나중에는 한 거보다 안 한 게 더 많아. 상관없어요. 제끼시면 됩니다. 일단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그렸던 거 69페이지에 보면 4번에 가로 1번 동그라미 1, 2, 3 가로 2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1, 2번에 그 T 계정으로 돼 있죠. 자산이면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말 나온 김에 자산은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자 보세요.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 전 더하기 빼기를 했고 근데 요게 잔액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렇게 써 있죠. 잔액이라고. 즉 차변이 100억이고 대변이 70억이면 잔액은 30억이잖아요. 근데 요게 잘 보세요. 차변 이게 시험에는 사실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용어상으로 이게 차변 잔액일까요? 대변 잔액일까요? 요게 차변 잔액 30억 아니다. 대변 잔액 30억 어떤 걸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찍으세요. 틀리면 일부러 틀렸다 그러면 돼. 지금은 틀려야지. 어느 변잔액?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책에도. 근데 이게 차변잔액이에요? 대변잔액이에요? 차변잔액 30억, 대변잔액 30억.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린 겁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차변잔액? 대변잔액? 예? 너무 뻔한 걸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겠죠. 틀리면 일부러 틀린 거라니까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차변잔액, 대변잔액. 대변에 써 있으니까 대변잔액. 맞나요? 차변잔액이에요. 자, 이게 초보 때는 이거 헷갈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당연히 헷갈리지. 근데 이게 차변잔액이에요.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잔액이라는 글자를 안 써보세요. 이렇게. 잔액이라는 글자 보면 차변이 100이고 대변이 70이면 이렇게 지우면 70만큼 서로 상계 까부시면 30 남잖아요. 요만큼 남는 거죠. 요만큼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여기다 글자를 썼을 뿐이에요. 금액이 남는 건 어느 변에 남는 거예요? 차변이 크다는 얘기는 그냥 차변의 잔액이 남는 거예요. 근데 잔액이라고 글자를 여기다 써놔서 그렇지. 이건 차변 잔액이에요. 그냥 나중에 우리가 내용을 읽거나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대여금 계정 차변 잔액이 얼마다 이렇게는 나와요. 그러면 차변 잔액이 30이라는 얘기는 차변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아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말 나온 김에 잘 보세요. 여기가 손익계산서야. 총수익이 100억이고 총 비용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도 이제 비용보다는 수익이 많아야 되니까 30억이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단기에 발생한 순이익이다. 30억이다 이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손익계산서 차변 잔액이 30억이냐 아니면 손익계산서 대변 잔액이 30억이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저거 했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대변 잔액이죠? 이건 대변이 크잖아요. 이건 글자를 여기다 써놨지만 금액을 보면 100이고 70이니까 까부시면 30 남는 거잖아요. 여기죠. 대변에 남지 대변에. 이게 맞는 거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우리 회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했냐면 나중에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가끔 질문 들어와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대변 잔액은 단기 순이익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럼 이 문장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초보 때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초보 때는 이래요. 손익계산서 비용이 차변이고 수익이 대변이면 이게 순손실이잖아요. 여기 대변 잔액이라고 써 있으니까
대변에 써 있는 걸 생각해서 이거 순이익이 아니라 손실이다. 결론은 이거 틀린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 물론 우리 시험에 이런 것도 간혹 지문으로 뜨긴 뜨는데 일단 우리 잔액이라는 표현을 다시 잘 보세요. 잔액을 잘 보시면 결국 금액이 큰 쪽에 잔액이 남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잔액이라고 써 있는 거, 여기 순이익이라고 써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이건 대변이 큰 거잖아요. 대변이 큰 거, 잔액은 대변에 있는 거죠. 대변에 있는데 차변에 쓴 건 이렇게 합계를 우리 회계에서는 본능이야, 본능. 가로 본능이 아니라 차변 대변을 꼭 맞춰주는 본능이 있어요. 차변 대변을 꽉 채워주는 본능이 있어. 나중에 뒤에 다시 나와요. 차변 대변을 반드시 맞춰주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은 거지 금액은 대변이 큰 겁니다. 차변에 써 있다고 차변 잔액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차변 잔액, 대변 잔액 이런 표현을 쉽게 정리해 봅시다. 그럼 이것도 그래서 지금 69페이지에 계정이 5개 나오는데 거기다 알아서 적어요. 결국은 잔액은 예를 들어서 T계정이 아니라 굳이 이렇게 펴놓고 T계정 그릴까? 차변 잔액이라는 얘기는 요거 메모해 놓으면 되겠죠. 차변 잔액이라는 얘기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 중에 차변 금액이 더 크다 이런 얘기고 대변 잔액이라는 얘기는 차변 대변 중에 대변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차변 잔액은 차변이 크다. 대변 잔액은 대변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69페이지 나오는 계정 5개 중에 자산하고 비용은 차변이 크잖아요. 자산하고 비용은 차변이 크죠. 여기 해당되는 게 자산과 비용. 자산과 비용은 차변 잔액이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대변 잔액입니다.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대변 잔액이에요. 그래서 아까 손익계산서 대변 잔액은 순이익이다 그랬을 때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걸 찾을 때 대변 잔액이면 대변이 크구나. 대변이 크다는 얘기는 손익계산서 대변에 수익이 있지. 그럼 수익이 많다는 얘기네. 수익이 많으면 순이익이라는 얘기네. 그럼 맞는 거야. 이렇게 이거 해석해야 돼요. 이런 걸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외워야 되겠지. 요건 처음 배웠으니까 일단 차변이 크면 차변 잔액이라고 하고 대변이 크면 대변 잔액이라고 하는구나. 69페이지 그림을 참조하세요. 이게 잔액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변이 크냐 대변이 크냐 꼭 기억하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 특히 손익계산서 이건 1년에 몇 번씩은 질문 받는 것 중에 이거거든요. 손익계산서 대변 잔액은 순이익이다 그랬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자, 넘어갈게요. 이건. 자, 이유불문 거래입할 요소는 무조건 암기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또 69쪽에 T계정으로 그리면 그렇게 되고 다시 앞으로 와서 자, 지금부터 이제 거래.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끝날 때까지 몇 개만 분석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예제로 옵니다. 66페이지. 근데 예제로 그대로 안 할 거고요. 왜냐하면 아직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여기다 간단하게 진짜 간단한 예제를 제가 그냥 써놓고 직접 써놓고 할게요. 자, 써놓고. 자, 예를 들어서 장사 시작하는 것부터 합시다. 우리 현금 1,000억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개업. 글자 써서 할게요. 아예 그냥 써서 할게요. 그냥 잠깐 여기다 제가 예제는 안 넣었네요. 요거는 다음 여기에 있긴 있는데 여기다 하려면 자,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 자, 1번 있죠. 문제는 저기 써 있어요. 자, 답은 여기다 할게요. 답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쓰면 이따 페이지 넘어가면 바뀌니까 여기다 쓸게요. 잘 보세요. 현금을 출자해 영업을 개시하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단어 있어요. 오늘 배운 거 이제 아까 현금, 예금 뭐 했을 때 일단 뭐니면 해도 현금 들어오죠. 현금을 출자했다. 여기서 또 출자라는 단어. 여기서 또 출자라는 단어부터 또 알아야 돼. 출자 그러면 글자가 되려면 자금, 돈이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자, 기업주가 있고 기업 실체,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를 차리려면 여러분이 기업주 오너예요. 점주예요. 여러분이 돈을 출자해야죠. 자, 근데 회계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회계의 주체. 회계는 누가 한다? 기업이 한다. 그죠? 기업주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 회계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회계의 주체. 회계의 실체는 기업주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그럼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요? 기업주 주머니에서 기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출자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나가는 거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돈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그럼 1번 다시 분석하면 현금을 출자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회사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럼 자산 증가 어느 변? 자변이죠. 이제 설명했으니까 지울게요. 쓸 게 많으니까. 일단 1번. 현금을 출자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럼 자산이 증가가 아까 거래의 8요소의 차변이었죠? 그럼 차변 쪽에 자산의 증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만큼 출자받은 만큼 회사의 자본이 증가돼요. 자본의 증가는 대변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이 증가인지 부채의 증가인지 자본의 증가인지 이걸 분석하는 거. 자산의 증가, 자본 증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을 1단계 결합관계를 표시한다 그럽니다. 결합관계를 표시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제 해답이 67페이지 해답 보시면 거기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1번에. 또 2번은 비용의 발생,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이렇게 자산의 증가인지 부채의 증가인지 비용 발생인지 수익 발생인지 성격을 분석하는 걸 결합관계라고 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2번 보세요. 2번 보세요. 여기 2번 보세요. 현금을 차입했죠. 돈을 빌렸대요. 그럼 돈 빌려왔으니까 돈 들어오죠. 들어오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죠. 약간 처음 하는 사람 어려울 수 있어요. 돈 들어오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됩니다. 자산의 증가 차변이 됐죠. 그 다음 돈 빌렸죠. 빌렸으니까 차입금이라는 뭐가? 부채가 증가합니다. 부채 증가 어느 변? 대변. 요렇게 거래의 성격을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결합관계를 표시한다. 결합관계를 표시한다. 이게 1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예요. 책의 예제는 이따 해보세요. 3번 보세요. 여기 3번 보세요.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2번에서는 돈을 빌린 거고 3번은 빌렸던 돈을 갚는 거죠. 뭐랑? 이자랑 같이. 그럼 이거 분석해봐요. 자, 빌린 게 아니라 갚았으면 일단 현금부터 하면 돈 나갔죠. 돈 나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네. 그죠? 그 다음에 빚진 거 갚았어. 차입금을 갚는 거니까 부채의 감소. 부채 감소 어느 변이었어요? 부채의 감소 차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그리고 이자 줬죠. 이자를 주는 거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뭐가 발생했다? 비용이 발생했다. 대충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그리고 또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잠깐요. 여기서 6번을 보실까요? 6번 보실까요? 6번 보세요. 6번. 갑자기 6번으로 왔어요. 갑자기 6번으로. 자, 문제 읽어보세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3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요거랑 방금 했던 3번이랑 다시 읽어보세요.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6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비슷하지만 다르죠? 결론 여기서는 차입금을 갚은 게 아니라 이자만 준 거죠. 이자만 줬어요. 그럼 이자만 줬으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의 발생과 돈 나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발생했죠. 자, 지금 거래를 다른 게 아니라 딱 4개밖에 안 했거든요. 딱 4개밖에 안 했지만 4개밖에 안 했지만 차변 쪽에 거래 요소가 하나든 2개든 써 있어요. 이렇게. 또 대변 쪽에도 거래 요소가 하나든 2개든 써 있어요. 아까 이 거래의 8요소에서 차변 거래 요소 4개 중에 하나 이상과 대변 거래 요소 중에 4개 중에 하나 이상이 반드시 차변 대변 하나씩은 써 있습니다. 이것이 거래의 이중성이에요. 거래의 이중성. 반드시 차변 거래 요소와 대변 거래 요소가 같이 중복돼서 결합돼서 같이 나온다. 그게 거래 이중성. 여러분 교재 설명에는 64쪽 맨 밑에 나옵니다.
64쪽 맨 밑에 거래 이중성, 복식부기의 근본 원리, 근본 원리로서 거래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어서 두 개 이상이 서로 대립된, 즉 포인트는 차변과 대변, 차변과 대변, 차변과 대변이 같이 나온다 이거죠. 같이 나온다. 양쪽에 다 나온다. 그리고 65페이지 그림, 이 거래의 8요소, 거래의 8요소의 차변 요소 중에 하나 이상과 대변 요소 중에 하나 이상이 반드시 결합되어서 같이 나온다. 거래의 이중성. 예를 들어서 이쪽 보세요. 이쪽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예를 들어 시험에 나온 겁니다. 진짜 시험에 나와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요것만 딱 써 있어. 그럼 어때요? 보자마자 있을 수가 없다. 왜? 자산의 증가, 차변이죠. 부채의 감소, 차변이죠. 차변 것만 두 개 써 있고 대변 게 없죠. 이런 거래는 있을 수가 없다. 진짜 시험에 나온 게 이런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부채의 감소, 수익의 발생, 자산의 증가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수익 발생이 왜 차변에 있냐? 그죠? 왜 차변에 있냐? 이거 대변에 가야지. 이것도 틀린 거예요. 시험에 이런 게 나와요. 이번에도 나왔죠. 하나가 이런 게. 물론 나오면 공짜. 결론은 이건 중요한 건 대변에 와야 될 게 차변에 왔으니까 틀린 거고요. 차변만 있고 여긴 대변이 없어. 이것도 틀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아까 한 것처럼 차변 쪽에 하나 이상, 대변 쪽에 하나 이상. 아니 여기도 아니 차변 대변처럼 써 있잖냐. 여기 제가 차대를 안 써놔서 그렇고 어쨌든 중요한 건 차변 항목끼리는 나타날 수가 없다. 차변 항목이 있으면 반드시 대변 항목도 있어야 된다. 요건 차변 대변은 맞아요. 부채의 감소 차변 맞고 자산 증가는 차변인데 왜 또 대변에 가 있어?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입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거래의 이중성이다. 그게 바로 거래의 이중성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은 반드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되어야 된다. 차변끼리 또는 대변끼리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한 20년 전에 강의할 때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즘은 넘어가요. 어쨌든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같이 나온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거래의 이중성. 그리고 여기 보세요. 다시 일로 오세요. 여기 지금 딱 4개밖에 안 했어요. 4개밖에 안 했는데 한 400개 했다고 쳐요. 한 400개 했다고 치고 잘 보세요. 1번에 비용이나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2번 비용이나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3번 비용이나 수익 있죠. 4번에 6번이구나. 6번에 비용이나 수익 있죠. 그거 가지고도 또 문제로 냅니다. 즉 정리하면 이제 거래의 종류인데 거래의 종류 중에 수익과 비용이 여러분 책에는 이 내용은 좀 넘어가서 여기 나와요. 66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지금부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백이나 연습장에 이거 메모하려면 메모하고 말라면 메모하세요. 그냥 자 수익과 비용이 없다. 즉 아까 했던 제 1, 2번 같이 수익과 비용이 없다 그러면 교환거래. 요것만 메모해 놓으세요. 교환거래. 수익과 비용이 아예 없으면 교환거래다. 근데 수익과 비용이 있다. 있는데 저기 3번하고 6번하고 차이점 혹시 보이세요? 3번하고 6번이 똑같이 비용이 발생했어요. 근데 뭐가 다른지 보이세요? 좀 무식하게 6번은 혼자 있고요. 그죠? 3번은 딴 놈이랑 같이 있어요. 즉 비용이나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는 건데 3번은 비용이 있는데 부채 감소랑 딴 놈이랑 같이 있고 6번은 비용 발생 하나만 있어요. 다른 쪽 보지 말고 있는 쪽만. 비용이나 수익이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있는 쪽만. 근데 얘는 같이 있어요. 그죠? 얘는 혼자 있고. 그럼 혼자 있는 놈이 손익거래고요. 같이 있는 놈이 혼합거래입니다. 혼합거래. 이게 올해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아마. 뭐 그렇다고 엄청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한 조금만 해보면 돼요. 혼자 있냐 같이 있냐 바꿔 말하면 거래의 전부가
비용이나 수익이 되느냐, 아니면 거래의 일부만 비용이나 수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구분됩니다. 혼합거래를 가끔가다 또 교환거래와 손익거래와 섞였다 막 이렇게 돼 있으면 헷갈려요.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책에도 그렇게 돼 있죠 아마? 혼합거래가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혼합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뭔 얘기요? 다 그렇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요거 비용이나 수익이 있는데 혼자 있냐 같이 있냐 무식하지만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비용이나 수익이 있는데 혼자 있다 손익거래, 같이 있다 혼합거래. 같이 있으면 혼합 섞여야 되잖아요. 같이 있으면 혼합 섞여야 돼. 그래서 요 부분 메모, 요 부분만 메모해 놓으세요. 책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중에 안 헷갈릴 겁니다. 자,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 일단 1번은 포인트가 수익과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물로.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동그라미 1번이 손익수반이라고 돼 있죠. 손익수반. 즉 수익과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렇게 무식하게 분류하는 게 나아요. 자, 메모했으면 다시 올게요.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자, 제가 조금 아까 거래 예제를 제가 준비한 거 다음 주에 한번 정리 다시 하긴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보세요. 제가 문제로 돌아와서 아까 예제를 1, 2, 3, 4 1, 2, 3하고 6번까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몇 개 안 했어요. 딱 4개밖에 안 했어요. 이거 지워졌네. 언제 지워졌대요? 네? 자산 증가였나? 네, 이렇게 됐죠?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뭐 됐어요. 4개밖에 안 했지만 400개 했다고 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장부에다가 이렇게 메모한다고 쳐봐요. 만약에 장부에 이렇게 메모했다고 쳐봐요. 그럼 이것만 보고, 저 문제 보지 말고 이것만 보고 여러분은 거래 내용 알 수 있어요? 무슨 자산이 증가했나 알 수 있어요? 문제 보지 말고 이것만. 아무리 오늘 처음 배웠어도 자산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자산은 현금도 있고 상품도 있고 건물도 있고 대여금도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 무슨 자산이 증가했는데? 모르죠. 얼마 증가했는데? 모르죠. 그럼 이거 백날 적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과정상은 아주 중요하지만, 엄청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진짜 중요한 게 지금입니다. 분계라는 거. 즉 1번으로 돌아가요. 1번으로 돌아가서 현금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잖아요. 그럼 이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현금을 출자했다? 그러면 회사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500원이 증가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67페이지 해답처럼 차변대변 칸이 아예 구분되어 있으면 그게 차변대변 나눠서 쓰면 되는데, 저처럼 백지에 아무것도 없이 쓸 때는요, 잘 보세요. 이제 중간쯤에 사선이라는 거 삐뚤어진 거죠. 기울어진 거죠. 사선으로 중간쯤에 딱 그면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 연습할 때는 중간에 사선을 쳐서 차변 대변 구분하시고, 물론 책에 있는 것처럼 아예 차변 대변이 구분되어 있어요. 표처럼 구분되어 있으면 차변 거 차변에 쓰고 대변 거 대변에 쓰면 되죠. 그죠? 다시 이렇게. 그리고 자본 증가도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은 자본금이다. 금액은 500원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을 다 써주는 걸 바로 분계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나누고 나누어라. 분계. 그래서 이 분계라는 것이 우리 회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위에 있는 자산의 증가, 자본 증가 이런 건 머릿속으로만. 오늘은 썼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굳이 저걸 자산 증가, 자본 증가라고 쓰지는 않아요. 이제 쓰라. 그러면은 결국은 이 분계만 쓰는 거지. 이제 분계. 2번으로 갑니다. 2번 현금을 차입했대. 돈 빌렸대. 돈 들어왔네. 그럼 들어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는 차변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쓸 때는 금액을 씁니다. 그리고 사선 긋고, 그리고 대변 쪽에 돈 빌렸으니까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써주는 것을 바로 분계라고 하더라. 분계입니다. 분계. 바꿔 말하면 나중에요. 자, 나중에 싹 지워 이렇게. 그럼 이것만 딱 써 있어. 문제로 나왔어 이렇게. 문제로 나왔어 이렇게. 그럼 이것만 봐도 여러분은 말을 만들 수 있어야 되지. 거래 내용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딱 보자마자 돈은 이제 이것도 좀 귀찮네. 좀 더 편하게 하자. 현금이 차변에 있다는 말만 가지고도 나중에는 좀 간편분계법.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이고 나가면 대변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예 편하게 이제 현금이 차변에 있다는 사실만 딱 봐도 아 이건 들어온 거야. 정석은 현금은 자산이고 자산이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숙달되면 보자마자 돈 들어왔네. 돈 들어왔네. 근데 왜 들어왔지? 보니까 자본금 써 있어? 아 이건 출자했다는 얘기구나. 정리하면 현금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현금 차입금이야. 그럼 현금은 들어왔네? 근데 반대쪽에 차입금 써 있다는 얘기는 아 돈 빌렸구나. 차입금 부채 증가. 아 돈 빌려왔다는 얘기야. 정리하자. 현금을 200원 차입했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실제 시험에 그렇게 나옵니다. 거래 분계를 주고 거래 내용을 추정해라. 물론 나오면 우리는 고맙지. 이런 거 나오면 고맙죠. 근데 매년 한두 개 정도는 완전 생기초에서도 출제됩니다. 올해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뭐 계속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 3번 갑니다. 맞아. 3번이 문제가 이거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돈부터 따질까? 그럼 돈 나갔죠? 간단하게 할 땐 돈 나가면 대변입니다.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정석대로 하자면 현금은 자산이고 들어왔으면 자산이 증가니까 차변이고 나갔으면 자산이 감소니까 대변이지. 그걸 일일이 자산이 증가, 차변, 자산이 감소, 대변. 귀찮아. 그래서 간단하게 할 때는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돈이 나간 이유가 뭐지? 나간 이유가 차입금과 이자를 준 거야. 아, 그러면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했구나. 부채 감소는 차변이구나. 차입금이 100원이죠. 또 이자도 줬구나. 그럼 이자를 줄 때 쓰는 말은 이자 비용이구나. 이자 비용 30. 그럼 현금은 얼마 나갔냐? 130원 나갔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을 다 써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계. 가장 중요한 거. 분계를 잘해야 회계를 잘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또 원리가 또 하나 있어. 차변합계 금액, 대변합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그것이 다시 여러분 책 65쪽의 맨 위에 보면 대차평형의 원리죠. 대차평형의 원리인데 평형이 맞는 말이지만 차변 대변이 맞아야 되니까 평형이지. 평형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이 아니라 원래 지금까지는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원래 평균은 아니지. 산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했어요.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해서 시험에 나올 때도 아마 나온다면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나올 겁니다.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무조건 일치한다. 대차평균의 원리. 엄밀하게는 평형의 원리가 맞지만 평형의 원리라고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알아두세요. 이유불문하고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그 여기도 전체를 다 더하면 얼마야? 700, 800, 830원. 대변합계도 다 더하면 830원. 이런 식으로 3개든 300개든 3000개든 뭐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 요거까지 하고 오늘 끝낼게요. 6번이 뭐였냐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대요. 그럼 여기서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 차변 30원. 돈 나갔으니까 현금 자산 감소. 돈 나가면 대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술술 이렇게 쓸 수 있게. 단 요 연습 문제를 다음 주에 다시 할 거고요. 그리고 요런 간단한 문제를 제가 프린트 드릴 거예요. 그 프린트랑 같이 해서 요 연습을 다음에 조금 더 할 거고 일단 오늘은 보시다시피 원래 순서는 결합관계 표시. 그런데 나중에 혹시 오늘 복습하실 거면 물론 다음 주에 다시 할 거지만 혹시 그래도 재밌어 죽겠다. 그러면 67페이지 그 문제를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7번이나 8번 안 배운 거예요. 아예. 그거 말고도 5번도 안 배운겨. 그러니까 안 배운 게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빼고 나머지를 할 때 원래는 뭐부터 해라. 원래 순서는 결합관계부터 해봐라. 적어도 오늘은. 그리고 거래의 종류 따져봐라.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답은 써있지만 근데 이해 안 되면 제끼시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계. 근데 이번 주 다음 주 생기초를 띄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항상 쓰는 건 분계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분계만 할 거예요. 결합관계라든가 거래의 종류는 나중에 가서 뭐 문제풀이 할 때 조금은 할 수 있어도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결론은 이 분계입니다. 이 분계는 별표 9,990억 개 같은 별표 3개가 아니라 별표 9,990억 개를 쳐야 돼. 그만큼 이제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계하는 겁니다. 어쨌든 요건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거래의 8요소부터 다시 정리하고
정리하고 이 분계 연습, 이 결합 분계 분석하는 것부터 해서 프린트 드린다고 그랬죠. 간단하게. 그래서 그거 같이 연습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